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채권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비컷 단행된 이후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자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또 침체 리스크를 고려하면 채권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상상기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컷 단행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네. 채권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사실 예상대로인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미국채 선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 뭐 한국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네. 미국은 이제 금리가 좀 반등하고 있고 네. 이런 식인데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주시죠. 네, 뭐 말씀 주셨던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국내 금리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영업일이 좀 짧았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미국채 같은 경우는 단기물 2년 이하 구간은 좀 내려가고 있고요. 장기채 5년에서 이제 10년부터 중장기채부터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 기준으로 금리 커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가팔라졌고요. 예. 일주일 전 대비했을 때 레벨은 다소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시장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커브가 조금 위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은 그동안에 매우 가파르게 금리 하락이 진행이 되었었다. 선반영이 좀 세게 됐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선반영이 가장 셌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물별 금리 움직임이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선반영해서 구축하는 플레이어들도 있을 것이고 예. 확인을 하고 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전후 관계가 이제 다 명확해졌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그럼 이제 포지션 구축을 좀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좀 불리시한 스티프닝,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는데 레벨은 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반영이 좀 강하게 되었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불리시한 강도는 조금 희석이 되었고요. 스티프닝이 되는 기울기에 대한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복기를 해 보신다라면은 그동안에 약 20개월 가까이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어 있었다. 즉 장기물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단기물 금리보다 장기물 금리가 더 낮은 현상이 20개월 가까이 지속이 되었었는데 금리 인하를 앞두고 9월부터 종가 기준으로도 이제 정상화가 되었죠. 그 말은 이제 스티프닝의 플래트닝에서 스티프닝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좀 더 역전폭이 이제 정상화되고 정상화된 이후에 스프레드가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었던 흐름에서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 그 포지션들을 구축해가는 흐름들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다시피 연준에 대한 스탠스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달 반으로 앞둔 이제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력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성을 아직은 찾기는 다소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매매 주체로 보면은 이 금티업 통계가 여기 있는데 올해 들어서 채권 장외시장 순매수 규모가 이제 437조 원 이렇게 되는데 추세가 이제 네.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9%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매수를 덜 한다는 거죠. 네. 혹은 매도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고 채권 시장이 사실은 뭐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채권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 특히 뭐 존재감을 상당히 보여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들의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추세가 아니냐. 네.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네, 조금 이제 시점별로 차별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먼저 연간 개인의 채권 잔고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팬데믹 기간에서는 채권 잔고가 늘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팬데믹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잔고가 1.4조 원 연간으로 줄었습니다. 예. 국채가 0.1조 원 정도 줄었었고요. 21년도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0.6조 원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국채가 1.2조 원 정도 줄었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이제 인상이 끝나갈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그렇죠. 22년, 23년이었거든요. 22년도에 개인의 채권 순투자 규모, 잔고가 늘어난 것이 18조 원 정도 됩니다. 오. 갑자기 이렇게 늘었죠. 그렇죠. 그 중에서 국채는 3.3조 원밖에 없었어요. 그럼 비국채, 주로 회사채와 금융채를 투자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23년도는 약 22조 원 크게 늘었군요.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3년도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했었고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는 22조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국채 순투자 규모가 약 11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국채에서 국채로 좀 이동을 했다는 예. 거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5.1조 원 정도밖에 잔고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줄어든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죠. 예, 예. 특히나 이제 국채는 7조 원 정도 늘렸지만 금융채와 회사채가 각각 1.9조 원, 1.5조 원 정도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매수, 순투자는 잔고의 증감이고요. 네. 사고 파는 매수와 매도의 차익인 순매수는 여전히 국채 10.7조 원, 금융채 10.5조 원 등 순매수는 34조 원 정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투자 규모가 이렇게 급감을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22년, 23년에 사두었던 채권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재투자를 좀 덜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단기채 중심으로 순상환을 그러니까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 금리는 선반영을 했다라고 저희가 처음 말씀을 그렇죠. 나누었지 않습니까? 캐리 매력이 그러니까 사서 들고 있을 때 이자 소득 매력이 금리가 인상할 때는 채권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발행되는 물건들이 금리가 좀 높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네. 그때보다 이제는 발행물의 기준 그 발행 쿠폰 쿠폰 레이트가 금리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아. 네. 그리고 그 뭐 사실 저금리 쿠폰을 샀든지 고금리 쿠폰을 샀든지 이게 투자의 시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지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차익을 실현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단기채는 이렇게 좀 잔고가 줄었는데 장기채는 일관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도 6조 원 했고요. 잔고도 5.3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딱 명확하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 확대 전략을 구사하고 듀레이션 확대 전략을 했을 때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을 때 듀레이션이 크면 네.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단기채보다 장기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연간 기준 1월부터 9월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하반기 7, 8, 9월 반달 정도는 순투자 규모가 1.3조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상환이 되었다라는 예, 거죠. 예. 특히나 1년물 이하 단기채 중심으로는 금융채 1.7조 원, 회사채 1.3조 원 등 총 2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결국에는 채권 보유를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추세적으로 보면 뭐 세권 순매수 규모가 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 말하시면 롤오버 안 하거나 좀 이제 일단 좀 건망한 장세가 네. 펼쳐질 거다. 근데 이게 연초에 이제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금투세가 네, 그렇습니다.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뭐 당정에서 뭐 합의를 할지는 네.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위축되고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실제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 시작되면 이게 주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채권에 맞습니다. 해당되는데 정확하게 보면 250만 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생기면 채권으로 매매 차익이 생기면 최대 27.5%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유한 채권을 전체 규모가 이제 50조 원이라서 이게 전체 채권 시장에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채권 보유 잔액이 굉장히 급증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의 개인 고객에 대한
특정 개인 고객에 대한 편중 현상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큰 손들이, 큰 손들이 많다.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저변은 주식보다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잔액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큰 손들이 많이 좀 들어올 움직였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큰 손들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도 오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큰 손들은 수익도 수익이지만 가장 예민한 것이 세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금투세가 되니 많이 지금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을 투자자들이 이 세제에 관련된 정치권의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되는지 알지. 그렇죠. 그러면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자 소득은 과세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매매 차익, 주식의 매매 차익처럼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저쿠폰, 그러니까 가격은 많이 싸져 있는데 쿠폰은 굉장히 낮은 것들은 이제 실질 수익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자 소득도 과세가 되고 매매 차익도 과세가 그렇죠. 된다라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것은 채권 시장에 대한 굉장한 메리트를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문 주실 때 말씀 주셨다시피 채권은 250만 원 공제이거든요. 예. 그럼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50만 원 1년 공제 금액과 동일합니다. 근데 주식은 5천만 원 공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제 금액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굉장히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한 가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제 우리나라도 곧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항상 금리 인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유동성 공급 또한 진행이 되겠지만 경기에서 워닝 시그널, 경고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간당간당했었던 기업들이 결국에는 경기의 위축세에 못 이겨서 크레딧 리스크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크레딧 리스크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일단 현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의 문제가 생사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큰 손들이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채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용금 등급이 좀 낮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발행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이제 크레딧 쪽에서 좀 낮은 등급의 기업들의 조달 창구가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 고금리 채권은 이자 소득도 높고 공제는 250만 원이고 하면은 리스크도 그동안의 높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 유니버스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아예 투자 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예,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고금리로 짧게 담았다가 소득 이자 수익을 얻고 매도를 하거나 만기에 어떻게 원금을 상환받거나 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일단 250만 원 공제밖에 안 된다라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이 괜히 이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수익이 20%가 줄어드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이게. 때문에 사실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신용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신용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증대가 된다라면은 굉장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금리의 피벗이 왔기 때문인데. 네, 그렇죠. 이제 방향을 확 틀어서 내려가면 이제 이거만큼 채권 시장도 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거만큼 많이 받는 시장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에요. 네, 부동산 시장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뭐 부동산 시장 핵심 키워드 양극화예요, 양극화. 네, 서초구 뭐 이미 알려졌지만 레미안 원베일리 서초구에는 국민평형수 네. 84평방미터 60억 원 거래됐고 네. 반대로 이제 뭐 특정 동네를 그랬었지만 도봉구 쌍문동 현대 1차 단지 여기도 9평인데 3억 7천이에요. 16배 차이 납니다. 금리 떨어지면 이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이 부동산 양극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팬데믹 전후부터 좀 더 나타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정부나 그 지자체에서는 토어제의 확대 제도 시행을 뭐 언급하기도 검토한다라는 건 했습니다만은 예. 익히 아시다시피 규제로는 가격을 추세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형태의 주거 형태를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주거 시장의 문제는 우리 인구의 고령화처럼 굉장히 이제 연식이 중공 이후 연한이 굉장히 오래된 주거 형태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특히나 2016에서 17년 전후로 이 트렌드가 피벗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7년 전까지는 중공 연한이 5년, 10년, 15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예. 그런데 17년 정도부터는 이제 신축이 주도하는 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17에서 18년 그리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80에서 90년대 MZ 세대들이 경제 활동의 주축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죠. 수요층에서는 이 아파트 키즈들이 이제 3세대와 4세대 아파트들을 희망하게 되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공 연한이 오래된 단지들이 누적적으로 이 유통 시장에 많은 거죠. 기존 주택 시장에. 그렇죠. 그러면은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이 되게 되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7년 전후 정도부터 완전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가격의 극대화로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8월 8일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사실 사람들은 지금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보통 빠르면 7에서 8년, 보통 일반적으로 15년 정도를 오래 보고 걸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다려라라는 신호지 지금의 갈망하는 욕구를 해소하기는 좀 맞아요. 다소 이른 정책이기 때문에 수요는 당장, 공급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을 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일어난다면 가격적으로는 튀는 현상과 내려앉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슈와 좀 문제화되는 그런 경향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걱정하고 한국은행도 걱정하는데 금리 떨어지면 이게 아파트 양극화 현상이 사실 돈이 싸지면 네. 금리가 싸지면 사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거고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더 가면 양극화를 더 자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이런 와중에도 이제 보면 이제 틈새 시장 분명히 있어도 오피스텔 빌라 시장이 거의 2년간 정체돼 있다가 네. 오피스텔 빌라 시장이 사실 외면받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 네. 갑자기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연결돼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자산 시장의 순환과 그리고 제도적인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좀 두 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예. 아까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하기도 전부터 자금이 쏠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은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22년 네. 하반기부터 네.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지금 좀 방금 2년이라는 코멘트를 주셨지 예, 않습니까? 정확하게 23개월 수치상으로 온 그런데 뭐 2년 그러면은 전에. 딱 부동산 시장 그때부터 위축이 되었고 예, 맞아요. 아파트보다 빌라, 오피스텔, 준주택과 같은 아니면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비컷이 연준에서 진행이 되었고 한국은행이 된다라면은 채권 시장 벌써 가격은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 시장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정 테마와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들 그리고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격이 상당 부분 회복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환으로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지금 특정 핵심 지역 중심으로 먼저 상반기에 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온기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가계 대출을 규제를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드디어 이제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 대한 부분들은 자산 시장 온기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세가 좀 멈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빌라 임대 시장의 주축이었던 빌라가 망가지면서 아파트로의 쏠림이 굉장히 나타났고 임대차 시장의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매매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8일 주택 공급 대책에서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서 임대인의 주체로서 정부가 나서겠다.
라고 한 것과 빌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파트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불편함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점 등이 제도적인 개편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의 형태들은 결국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핵심적인 수요 완화 대책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PF 시장을 좀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금 여러 개들을 좀 내놓았었는데, 그러한 것들과 자산 시장 온기가 조금씩 맞물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는 초입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식 시장하고 좀 비유를 하자면 이게 옐로 칩들이 움직이는 시장, 주식 시장은 사실은 대세의 막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현상이 아닐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피스텔이나 네, 뭐 빌라 단기 시장의 구간에서 움직임은? 좀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 네. 항상 지금 뭐 강남 3구와 용산, 마용성 정도로 좀 움직이고다 보면 대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정부 금융 통화 당국의 삼각 편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그러면서도 제도적인 개편을 좀 추구해서 뭔가 좀 완화책을 내놓으면은 약간 틈새, 방금 말씀 주셨던 준주택으로 좀 온기가 확산되는 것은 있지만 트렌드를 형성하기에는 미약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흐름들입니다.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금리와 부동산 얘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